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직장이 생겨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근데 서울 지역에 지출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은 적정한 필요 소득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그게 적정 필요 지출 금액이고 60세 기준으로 필요한 소득의 대략 300을 곱하면 9억 원이죠. 사실은 9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마련해야 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랜만에 뵙는데요. 김경록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세대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60년대생이 온다 책을 펴내가지고요. 그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60년대 특징이 어떤지,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 등등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제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면서도 기대도 크지만 불안도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60년대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를 조사할 때 들어가는 변수 중에 하나가 실업입니다. 그것만큼 이제 퇴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장을 이제 떠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된 직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나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디지털적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이제 없다가 있어지는 게 많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생겨나고 자녀가 생겨나고 가정이 생겨나고 직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0에서 1로의 움직임이었다면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에서 0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내 주된 직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가 없어지고, 자녀가 나와 같이 살다가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사실은 참 크게 되고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60년대생들이 겪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60년대생들은 일반적으로 고성장, 고도성장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주로 취업할 때가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 여기까지 이제 쭉 걸쳐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경제가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기업도 사람을 많이 뽑고 할 때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이때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60년대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산이 많아서 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 중에 이제 또 일정 부분은 내가 이제 직장을 빨리 나오고 나서 앞으로 40년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있다가 없어지는 1에서 0으로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주 큰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년 퇴직 연령이 빠르고 실제 퇴직 연령이 빠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우리가 나머지 이제 60대 10년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60년대생이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젊을 때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인생 오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연령대가 가까우신 분이라든지 또 뭐 한 5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하면은 내 인생 오후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대부분 정년이 60대라고 하지만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연령이 평균이 51.7세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1.7세는 이제 너무 빠른 거고요.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자꾸 좀 늦춰졌어요. 이게 정착되면서 1년, 2년, 3년 늦춰져 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한 55세 이 정도까지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60세가 지켜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안 지켜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균을 하면은 대략 55세 이 정도 되게 되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싶은 연령대, 주로 이제 자기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고, 50대 생각하는 퇴직 연령하고 60세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50대 생각하는 것은 뭐 한 60세, 65세면은 퇴직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0세 이르면은 자기가 적정한 퇴직 연령을
거의 70세 정도로 봅니다. 현재 60세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나 아직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베이를 통해서 보통 나타난 제가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략 60대 후반까지 정도가 적정한 일하고 싶은 기간 혹은 정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70세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라는 게 없고 유럽은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인구 구조 고령화를 이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이 앞으로는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그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하는 기간이 다른 나라들 비해서 이렇게 적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까는 51.7세 한데 그게 이제 좀 전에이고요. 이제 좀 길어졌지만은 여전히 짧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실 겁니다.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 나 지금 퇴직할래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구 사회는 왕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65세가 정년인데 나 그냥 2년 일찍 퇴직할래. 뭐 이런 식이죠. 그 말은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제 정년이라는 이 연령 자체가 좀 짧습니다. 60세지만은 여전히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고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서구 국가보다 덜 진전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하고 고령화하고 비슷할 때도 서구 국가들은 이미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짧다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체 일하는 기간이 짧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세계에서 이 징병제를 실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제 군에 갔다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 30% 뭐 이 정도 사이인데요. 우리는 거의 뭐 70, 이전에는 80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마쳐야죠. 그 다음에 재수, 삼수해야죠. 군에 갔다 와야죠. 하면은 직장 입직 연령이라고 그러죠. 그거 자체가 좀 늦은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퇴직하는 연령은 빠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이 이제 짧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국가들이 보통 큰 애들의 연금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명목소득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연금의 납입 기간은 40년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소득 대출 여러분들 40%, 45% 이야기하는 가정 안에는 국민연금을 40년 납입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30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년 이 정도가 평균 납입 기간입니다. 앞으로 좀 길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이상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일하는 노동 시간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노동 시간은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전체 기에 일하는 노동 시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짧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기간이라면은 자기가 주로 이제 오랫동안 다닌 직장 이런 데서의 정년퇴직 혹은 노동기간은 짧은 편이고요. 전체 노동기간은 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리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악한 재취업 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한 5년, 10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퇴직하는 연령은 한 70세 정도 되는데 아주 조건이 좋은 데서 일하는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좀 다른 서구 시장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게는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자기 소득 대체율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몇 % 하듯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더 필요할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언제 덜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로 이제 6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소득 대체율 60% 잡으면은 대략 한 35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게 따르면은 서울 지역에 적정 이제 지출비라고 그럴까요? 적정한 자기의 생활비,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지출 비용을 이제 다 계산해 보면은 대략 이제 320만 원, 35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대충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간층 정도로 본다면은 적정한 필요 소득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것은 계속 증가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요.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에 들어와서 은퇴연구소장 할 때 그때 2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그랬고 그때 저희들이 3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350만 원 어떤 데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대략 이제 중간 정도 층이라면은 한 350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는 달라 편차가 있기 마련이고요. 중간 정도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적정 필요 지출 금액이고 이게 이제 소득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세금도 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략 350 전후. 그 다음에 필요, 최소 생활비라고 그러죠. 이건 적정 생활비라고 그러고요. 최소 생활비는 대략 적정 생활비 한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대략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거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퇴직 연령이 60세이니까요. 60세 기준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소득에 대략 한 300을 곱하면 됩니다. 400을 곱하면 넉넉하고요. 300을 곱하면은 뭐 그냥 큰 무리는 없다 정도인데요. 300을 곱하면 9억 원이죠. 많습니다. 이 사실은 9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마련해야 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물론 국민연금은 64세, 65세에 받긴 하시겠지만은 국민연금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부분을 내가 필요한 소득에서 빼야 됩니다. 그럼 내가 150만 원을 받는다 하면 300에서 150을 빼죠. 그럼 15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150만 원을 300을 곱하면은 4억 5천만 원. 이것도 나도 없다. 하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도 여러분들이 축적한 자산입니다. 주택 자산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은 또 이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정하게 필요한 은퇴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분을 빼셔야 돼요. 빼고 나서 그럼 나머지 금액에다가 한 300을 곱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금융자산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많이 모자라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택자산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제 충당하시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민연금은 64세나 65세 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한 60세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60세보다는 대략 70세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5년에서 7년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때 소득을 내가 지금 금융자산을 빼먹어야 되느냐? 기존의 금융자산을 그냥 빼먹으면 위험합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재취업 시장이고 다른 노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좀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금융자산,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런 걸로 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충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 옆에 주변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뭐 손해사적인 산업안전기술상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 60에서 65세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한 75세까지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으로 70, 75세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60에서 한 65세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을 좀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이렇게 하면 좀 충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운시프트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전에 이제 자동차의 기어를 4단에서 3단, 2단, 1단으로 줄여나간 것을 이제 다운시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소득이나 쓰는 지출면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출 부분에서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줄여나가면은 소득을 적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버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60세 이전과 60세 이후는 생활 지출 면에서도 좀 다운시프트를 해가지고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운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다운시프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첫 번째, 그 다음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대충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출을 최대한 미루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출을 최대한 미루면 당연히 이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요. 최대한 미루는 동안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출이라는 것을 왜 미루자 하는 그 원리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5세에서 64세 사이 정도의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자산을 앞으로 이제 복리로 계속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대화되고 나서 자산을 인출을 해버리면 복리 효과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 조금 복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다른 걸로 충당을 하고 내가 극대화된 자산을 조금 더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한 10년만 더 운용을 해도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고 그러면요. 4%로 10년을 운용을 하면 5억 원이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5억 원을 가지고 내가 매년 4천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2억 원이 됩니다. 4천만 원의 생활비가 내가 매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의 생활비를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5억 원을 10년 동안 4%로 운용했더니 10년 뒤에 7억 4천만 원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4천만 원을 돈을 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뒤에 2억 원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극대화된 자산을 내가 좀 더 오래 운용하는 거하고 거기서 바로 찾아 쓴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10년 정도 기간,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좀 충당하면서 극대화된 자산을 조금 더 운용하게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생 하면은 부모 양봉, 자녀 교육, 이제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에 자신의 노후 준비는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제 현명한 은퇴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금융만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간 정도의 자산, 액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금융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놔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금융자산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진 예금 펀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시는 안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받게 되실 거고요. 그걸 일컬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만일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아무리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나오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억 원 정도 된다면은 예를 들어 5% 같으면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억 원 5% 하면은 500만 원입니다. 그 한 달로 나누면 4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뭐 40만 원에다가 원금 좀 받는다 하더라도요. 1억 원 같으면은 거의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뭐 도움이 된다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추천을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아직도 건강하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1,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격증을 따는 데 투자를 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15년 근로소득을 벌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금융자산에만 계속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생들 하면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또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 변화도 많이 가져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이제 노동시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베이비 부모는 60년대생도 있고 70년대생도 있고 50년대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은 꼭 그 중간에 있고요. 현재 주민등록상의 숫자로 보면 85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사회적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러 갈 때면은 지금 60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40대 중반 사람들이 50대 중반쯤 오게 되면은 60년대생들이 거의 다 주된 직장에서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회적 영향인 거죠. 50대 초반 중반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같이 베이비 부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40대 중반까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60대, 70대를 보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40대 그 자체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죠. 40대의 노동시장. 이 사람들이 50대 중반에 왔을 때는 앞에 사람들이 뻥 다 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이 60년대생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크게는 생산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비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에 관여할 부분은 앞으로 재취업 시장에서 60년대생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60대 초반, 60에서 65세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률이 대충 65%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률이 아마 더 높아질 거고요. 지금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신규 고용을 연령별로 본다면은 전년에 비해서 고용자가 늘어난 것이죠. 60대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취업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추가적인 노동력은 60대 일 텐데요. 사회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부가가치 있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 변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를 실제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옮기게 하는 것. 그건 개인으로뿐만 아니라요. 개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사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안 해놓으면은 20년 후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60세가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는 이 60년대생들. 이 사람들이 꽤 인적 자원이 괜찮은데요.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850만 명에서 6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한 53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국가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중요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에 있어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 내지는 변화는 이 사람들의 소비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시니어란 말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지금의 70대, 80대에 비해서 양극화되어 있으면서 양극화의 한쪽은 꽤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소비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내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충 이 연령층 되면은 이제 내수, 국내 이제 수요를 대부분 소비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치료비는 한국보다 한 10배는 비싸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도 또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소비력을 끌어내는 것.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돈을 받아서 재분배를 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저항이 적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쓰고 싶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환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사회적 변화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 40대 중반 그 밑에 사람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자기들이 50대 중반에 갔을 때는 소위 말해 퇴직 연령에 가까워졌을 때는 많은 지금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60년대생들은 생산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회적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이제 소비력을 활용하는 것.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미국도 똑같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베이비 부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 총 세대 자산의 52에서 55% 정도 사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덜 한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자가 많아지게 될 텐데요. 이 소비를 이제 좀 끌어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소비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집니다. 꼭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졌다.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지 않은 쇼크이니까요. 그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애 설계를 할 때 연령대마다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30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때는 이제 소득을 높여서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이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산이 막 증가한 시기 때문에. 그러면 60대, 70대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아까처럼 이제 자산 관리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 사기라든지 고수익 투자하다가 잘못해서 금융교육이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실제는 고수익 고위험이 아니고 저수익 고위험 투자인데 그걸 착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했다가 목돈이 날아가는 것. 결국에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목돈이 날아가는 일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피싱이나 안 그러면은 사업하자는 꼬드김에 빠져서 하는 금융 사기. 그 다음에 고수익의 위험. 이것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상품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위험 상품인 거죠. 나는 손실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퇴직 자산에서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격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사업한다고. 그게 은퇴 창업입니다. 젊었을 때 창업하는 거하고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는 건 또 다른 것이죠.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면은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소득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돈이 나가는 것. 은퇴 창업하는 것, 금융사기나 고수익, 잘못된 여러분들 절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술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중대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대질병은 내가 돈이 마이너스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 큼직큼직하게 돈이 나가게 되는 요인.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결혼할 때 드는 결혼 비용. 이것도 이제 목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래 목돈이 나가는 리스크.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녀 결혼 비용, 중대 질병, 그 다음에 사업한다고 하는 은퇴 창업, 그 다음에 꼬등임에 빠진 금융 사기, 그 다음에 야 이거 하면은 6% 준다더라 해서 그냥 덜커덕 내 퇴직금을 집어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좀 조심하셔야 될 때, 잘 지켜야 할 때, 그걸 잘 못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